미팅 시작하겠습니다. MM에 빠져 있는데요. 어제도 미국 지수 급락을 해서 관련된 코멘트, 조현주 원건입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 5%대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이제 현금 수요 확대로 100포인트 선을 상회를 했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WTI 기준 장중에 2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하루 만에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장 중간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하면서 15분간 거래가 중지됐고요. 빅스 지수도 장중에 85.6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좀 변동성이 확대됐던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번째 코로나 법안의 상원 통과가 좀 지연되면서 이번 주에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세 번째 코로나 법안에 대한 다음 주 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잉이 정부에 600억 달러 지원금을 요청한 상황인데 여기에 항공산업 전체가 540억 달러, 그리고 여행산업이 1,500억 달러, 그리고 이런 쇼핑센터 같은 소매 쪽이 550억 달러 등 이런 미국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좀 확대가 됐고요. 또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에 또 말씀드렸던 북쪽 국경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제 결정을 했고요. 의료진이랑 의약품 관련된 이동 외에는 캐나다와의 그런 불필요한 여행이나 물류 이동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현재 항공산업에서만 75만 명 수준의 레이아웃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도 한 달간 셧다운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한 15만 명 정도의 일시적 레이아웃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내일 발표 예정인 실업 청구 건수가 급등할 전망이고요. 뉴욕주랑 오레곤주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너무 많은 청구 건수 신청으로 웹사이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라고 하고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의회가 산업지원금이 포함된 세 번째 코로나 법안을 빨리 통과하지 않게 되면 실업률이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하면서 오히려 우려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장중에 이런 글로벌 코로나 위기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가 크게 반영이 됐었고요. 다만 장 후반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또 트럼프가 세 번째로 하면서 약간 재정 지출을 원래는 뭐 1조 달러, 1.2조 달러 얘기를 하다가 1.3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추가 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의회에 더 요청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 방식 같은 경우는 4월 6일 그리고 5월 18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컨센서스는 정책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업들의 매출이나 국민들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단절이 되기 때문에 페드나 정부 쪽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실망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미국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업들의 EPS 지금 추정치가 어떻게 변했다는지, 또 미국 GDP 성장률이 지금 얼만큼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컨센서스로만 봐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EPS가 전월 대비해서 60% 하향 조정됐고요. S&P랑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각각 30% 정도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규모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매출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2분기에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안기태 차장님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주가 수준을 어제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PER 베이스로.
과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 등등하고 비교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떤 수준인지 좀. 네, 일단 지금 선행 PE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5배인데 어제 좀 급락해서 15배 초반으로까지 내려왔다. 15.8배였는데 15.한 3, 4배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제 9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때 한 15배 네, 정도 닷컴 됐었고요. 버블 때가 이제 최저점이 15.4배, 그리고 네. 1990년 경기 침체기에 한 10.3배 정도였다라고 보면은, 뭐, 단순히 앱솔룬 넘버로만 봤을 때는 뭐 9배나 10배 정도 대비해서는 뭐 높은 수준인데, 닷컴 버블 때와는 좀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10년 평균이 이제 15.19배이고, 과거 10년 평균의 1표준 편차를 빼면 13.1배이기 때문에, 뭐, 만약 13배까지는 하락할 룸은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네, 지금 그 PBR이라든가 PER 데이터로 이제 과거랑 비교하기가 조금은 이제 용이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뭐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주로 기술주라든가 또 기술주 내에서도 뭐 팡류의 무형 투자 산업들이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PBR 데이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금융위기 이전하더라도 이제 미국 시장들을 이끌었던 게 뭐 은행주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요청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들은요, 전체 미국 명목 GDP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20% 정도가 되고요. 참고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GDP 대비 시가총액 비중이 65%까지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직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너무 크지 않냐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저희들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2008년도는 금융위기 성격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보다는 실제로 금융시장의 충격이 훨씬 컸거든요. 금융시장이 파산이 나면서 자연적으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경제 규모보다 더 빨리 감소하는 게 맞는 현상들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이 금융시장 쪽으로 전이가 되면은 그때 그처럼 갈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본질적으로는 실물 경기 위기거든요. 거기다가 저금리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의 위기 자체로 전이되는 것을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뭐 2008년도 당시처럼 뭐 65%까지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를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때요, GDP 대비 경제 시가총액 비중이 48%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은 65% 정도 되는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때는요, 자연시장 가격이 실물 경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정도에서 시장에 진짜 바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좀 불안한 게 미국의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을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강성훈 연구원하고 한광일 연구원이 차례로 한번 발표하시죠. 예, 그 MMB에는 넣지 못했는데 자료 깔아놨는데요. 2008년 CPFF의 교훈이란 제목의 자료고요. 전일 잘 아시겠지만 연준이 CP 매입을 위한 CPFF 설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연준은 자산을 CP를 직매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 10월에도 버냉키 의장이 비이클을 설치를 해서 CP를 매입한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해당 비이클을 좀 부활시킨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부활시켰다라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자금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 여부를 좀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예, 차트 보시면 그림 1번, 2번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싱글 A 등급 스프레드가 뭐 2월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고요. 이번에 연준이 매입하게 되는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월 말 대비 12배 가까이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모습들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사실 방금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그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마저도 흔들리는 모습들, 심지어 미국 국채 비데스크 스프레드가
평년 대비 거의 4-5배씩 올라가면서 국채 쪽에서도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뭐 일부에서는 흔히 말해서 재정정책이 나오니까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 언론 보도도 있는데 아닙니다. QE가 없을 때 재정정책이 나오면서 발행 부담이 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재정정책 뭐 7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인데 지금 QE가 이번 주 일요일에 발표된 게 7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저희는 한 2배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뭐 수급 부담이 금리 상승 재료는 아닌 것 같고 그림 5번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은 사실 시장에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왜 연준이 깜짝 금리 인하와 QE 발표를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영업일 전에 했을까? 월요일날부터 만약 그런 거 없이 장이 열리면 자금 쪽이 좀 꼬일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냄새를 좀 맡아서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림 5번 보시면 월요일날 깜짝 금리 인하 플러스 QE 플러스 리포를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포 금리가 장중에 2%까지 갑니다. 매수가 기준인데요. 그 다음날도 1.25까지 가고 그 다음날 1.1까지 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중에 0.25 밑에서 거래돼야 되는 리포 거래가 일부 카운터파티 리스크 때문에 일부 거래자들이 한 8배, 9배씩 금리를 지불하면서 좀 돈을 빌리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작년 9월에 봤던 것처럼 실제로 모든 글로벌 유동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연준이 5대 은행한테 빌려주고 5대 은행이 돈을 뿌리는 이 과정부터가 지금 경색의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지금까지는 거래량 높고 일단 올해 내내 연초에 1.9에서 0.5까지 갔으니까 140bp 정도 먹은 미국 국채에 대해서 대규모의 현금화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기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서 실제로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림 6번 보시면 제가 이거 자료가 그러니까 이틀 전 종가 기준이고 어제까지 합쳐서 현재 미국 연준이 올해 국채 5천억 달러 살게요라고 이야기를 이번 주 일요일에 했는데 지금 4영업일 만에 거의 40%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속도면 다음 주 정도에 완료가 될 텐데 완료되고 나면 QE 안 할 거냐? 아니죠. 지금 국채 5천억 달러 사겠다 그랬는데 2009년 1월 달에 QE 처음 할 때 했던 규모가 1.4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QE를 일단 전향적으로 크게 늘려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RP 시장이 문제라면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연준이 직접 RP 시장에서 대출해주는 스탠딩 레포 같은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반 정도 논의가 진행됐고 뉴욕 연준에서 실제로 시험 삼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단기자금 시장 정도는 안정화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기업은 망가져도 미국 정부가 망가지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면 저희는 미국 트레저리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의 두 가지 트리거를 본다면 QE 확대와 스탠딩 레포와 같은 RP 시장에 직접 연준이 개입하는 거를 보고 있고 좀 더 길게 보면 저희도 더 나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CP 매입하는 것처럼, CPFF처럼 MIFF라고 해서 2008년에도 MMF 펀드에다가 자금 공급해주는 비이클도 설치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랑, 좀 길게 보면 연준법 수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크레딧에서 보기에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이제 빠지면서 그래도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은 지금 크레딧 시장에서는 이게 곧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고 리파이낸싱 안 되면은 그대로 디폴트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보다도 크레딧 시장에서의 우려가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CP 매입과 같이 이렇게 단기 유동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좀 목격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평소보다도 기업들이 유동성을 더 확보하려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보잉이 600억 달러 자금을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사실 보잉의 순차입금 금액은 200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18년도 좀 괜찮았을 때 매출액도 180억 달러.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600억 달러는 굉장히 좀 과도한 유동성 요구이긴 한데, 그만큼 기업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유동성을 더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는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또 반대죠. 유동성을 지금 축소하려는 그런 괴리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대로 채권, 특히 이제 크레딧 채권 같은 경우에도 이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지금 투자등 같은 경우는 100pp 이상, 그다음에 하이드 같은 경우는 300pp 이상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크레딧도 약세를 가져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그 연준이나 지금 정책 당국에서 보다 더 지금 나왔던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파격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뭐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이행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시장에 시그널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채권 시장에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 10년물도 보면은 이제 금리가 뛰잖아요.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현금 확보하는 추세가 좀 강해 보이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지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손실을 본 기관들이 이미 수익을 낸 자산들을 좀 파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워낙 연초 이후로 국채가 워낙 달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금화 수요가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가 약간 폭락을 하면 위험자산 가격이 쏠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2년, 10년 스프레드가 60bp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들은 도저히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연준이 QE를 하면서 사는 매입 구간들을 보시면 10년물이 튈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호가가 되게 얕은 상태에서 기업 그 국채의 어떤 현금화 수요를 미국의 트레저리가 굉장히 조금 밀리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어제 장중에 보시면은 장중에 고점, 저점 금리 레벨대가 거의 뭐 25bp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흔히 말해서 저희가 한국이 호주나 캐나다, 미국, 독일보다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지 못했던 두 가지 고유 악재 요인이 추경으로 인한 수급 부담, 두 번째가 매파적인 하는 스탠스였는데, 어쨌든 한은은 50bp 금리 인하를 했고요. 추가 인하 저희 보고 있고, 심지어 국채 매입 확대, 한은의 QE도 기대가 되는데, 거기다가 엊그제 그 국회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결국은 추경을 증액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 부담도 없고, 예전에 2008년도에 한국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 잔액의 8조일 때 1.5조 정도 단순 매입을 좀 확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채권 잔액이 16조니까 대략 3조 플러스 알파고, QE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최소 5조 이상을 국채가 사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펀더멘탈 수급 모두 다 금리 하락을 지지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선물을 과도하게 가격을 밀면서 팔고 있습니다. 현물은 어차피 국펀드랑 중앙은행기 자금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사는데요. 외국인 선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특히 자료를 준비 중인데 국내 수합 쪽에서 달러 유동성을 나타내는 CRS라는 금리가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권까지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현물 시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수합 시장에서는 달러가 완전히 말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 쪽 매도하면서 바스켓에 있는 종목들을 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적으로 사실은 달러 회수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원화채 투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신원정 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신흥국도 이제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한데요. 일단 지금 2, 3주간 그 FX 통화 스프레드가 급격히 확대됐는데, 이거는 달러를 공급하는 수합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데는 줄어들고, 달러를 구하려는 그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면서 스프레드가 확보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어제 방금 나온 거 보면은 미국의 테드 스프레드가 이게 그 리보, 그러니까 은행하고 저 3개월 T빌이죠.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100을 돌파했거든요. 109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엊그제 CP 매입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미국 내에서 이 달러 자금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신흥국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신흥국 상황이 좀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국가들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신흥국의 정부나 국채나 국공채 이런 달러 발행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페맥스 같이 공사채, 또 우리의 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공사들은 결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나 이런 것들로 도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은 저희가 지금 약세가 되긴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버티면 괜찮다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정부 지원이 없는 민간 회사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어렵냐면 만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업 현금 흐름이 안 들어와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로 유지하는 데들은 그래서 그 글로벌 채권 중에서 이제 투기 등급 회사채들이 특히 유동성 부담이 높아질 걸로 보이고 이 전반적인 상황은 언제 좋아지냐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뭐 바이러스 확산과 유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영국이 아까 한경영 팀장 얘기한 것처럼 연준이 CPI 이상의 어떤 강력한 대책들이 나와줘서 미국 내 신용 이런 불안이 좀 완화돼야지 신흥국 달러 유동성 그 다음에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미국 내보다도 신흥국 지역의 달러 유동성이 지금 좀 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결해서 유가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병진 위원. 네, 원전 시장도 지금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 당국들의 통화라든가 아니면 재정 부양 확대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당장은 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의 수요 위축 우려 자체를 완화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원전 시장 특히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가격이 빠지고 있고, 특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서도 결국은 돈 되는 자산들은 다 팔자라고 하는 양상 속에서 현금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이랑 방향성이 좀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는 전일 24% 급락을 했고요. 배럴당 20.3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결국 전일 좀 빠졌던 부분은 최근에 그런 수요 쇼크와 공급 쇼크가 공존하면서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는 당연히 유가도 사실상 같이 폭락을 하는데 WTI 가격이 브렌트 가격보다 훨씬 더 일단 낙폭이 컸던 부분은 배럴당 25달러가 일단 하회하면서 좀 기술적 매물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시장은 다시 또 플러스 13%를 일단 시작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이 좀 안정될 때는 유가도 좀 하방 경직성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또 반등의 그런 시나리오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행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코로나19 여파 속에서의 수요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산유국들의 동맹이 와해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급 쇼크라고 하는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고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자면 첫 번째로 수요 정상화가 나오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채굴 단가가 높은 주요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 감소가 나오던가 아니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같이 만나서 재협상을 재개하던가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저희가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을 해서 결국 생산 단가가 높은 산유국들부터 산유량 감소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만 보더라도 결국은 원유시 추공수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19 여파가 일단락되고 나서 수요가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재협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최근 들어와서 결국은 글로벌리 유행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하루 평균 1억 배럴 정도 되는 글로벌 수요의 10% 정도 수준인 1,000만 배럴 정도가 지금 수요가 위축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1,000만 배럴 위축됐는데 기존에 이제 합의하려고 했던 150만 배럴 그런 감산을 이끌어낸다라고 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안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4월 1일부터 증산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도 이런 부분을 사실상 감안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수요가 정상화된 이후에 그런 석유 시장의 수급을 평가를 하고 오히려 감산안에 대해서 좀 재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산 효과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일단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단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나선다라고 하더라도 유가 하방 압력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하방 경직성 요인을 좀 강화하는 요인일 뿐이지 이 초저유가 상황 자체를 지금 당장은 없애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유가가 한 얼마 정도 이어지면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을까요? 이미 가격 레벨 자체에서는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가격 레벨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뭐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에서도 사실상 계속 쉬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타격을 주는 레벨인데 결국 미국 셰일오일 시추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가격 레벨로 보자면 단순히 이미 시추되어 있는 그런 유전들에서 원유를 퍼내는데 들어가는 생산 원가는 평균 한 35달러에서 40달러 정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의 유전은 중동의 사우디나 아니면 러시아에 비해서 유전의 수명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캐펙스를 하기 위한 그런 캐펙스 비용까지 감안하면 50달러 이상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50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에는 캐펙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 캐펙스가 위축되고 나서 보통 산유량이 감소하는 기간까지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과거의 경험에 따르면. 그럼 결국은 지금 당장은 미국의 산유량이 안 빠지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유가가 당장 반등하기도 사실상 쉽지는 않은 그런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 때 이제 유가가 7, 8까지 갔었을 때 하이힐드 에너지 기업들의 부도율이 4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이하를 하회하기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간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E&P 기업들 뭐 반절 이상은 부도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라인사이드 경제 안계태 위원입니다. 그 중국 매크로 데이터들 1, 2월께 지금 상당히 크게 내려왔고요. 이걸 감안하면 중국은 1분기에 리세션 이미 본 거고요. 미국이 지금 3월 들어서 식당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YY 30% 감소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3, 4월 실업률이 훅 튀고 올라가면은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 미국 차례가 지금 된 이런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냐에 대해서 돈을 푸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 은행들이 미국 연준에다가 그 RP 입찰을 하는데 그걸 연준이 다 오히려 한도를 엄청 풀어놨거든요, 연준이. 그걸 다 못 채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연준이 다 사준다고 했는데 은행들이 못 사줄 정도로 사준다고 해줬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사줘야 되는 QE 확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결국에는 돈 푸는 거 이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진 데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니까 돈을 직접 쏴줘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결국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질병 막는 건 일단 뭐 지금 예상 안 되는 경우니까 빼고요. 돈을 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직접 현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올 때 돌아가는 비용은 나오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계속 돌아가니까 그걸 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현금 지원. 여기서 일단 제일 잘하는 게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사고의 진앙지가 중국인데 사고를 제일 일단 풀어나가는 것도 중국. 그래서 자료 3페이지 보시면 테이블이 있는데 중국이 내놓은 경기 부양은 상당히 세련됐다. 왜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뭐 사회보험료 내는 거 이런 거 다 면제해 주고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중국의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이 지금 1.3%. 그러니까 맨 커버 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GDP 대비 경기부양 지출 1.3%. 2009년에 2%였거든요. 2009년이랑은 좀 다른 게 2009년은 인프라를 깐 거고 지금은 돈을 쏴주는 거죠. 다만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안 잡히니까 일단 쏴주고 지금 돌진 않는 상황인데 1분기에 지금 1.3% 쐈으면은 2009년 한 해 2% 쏜 거 비교하면은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여기 1.3%에는 지금 현금 쿠폰 발행 이거 지금 논의 중인데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일단 중국은 먼저 세게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나라들이 누구냐면은 중국처럼 그냥 일당 독재하는 나라 내지는 의회 내각제. 그건 정부 동의 그러니까 의회 동의 따로 필요 없으니까. 제일 이제 풀기 어려운 나라들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 나라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00억 불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성인 한 명당 1,000불을 준다 치면은 이게 확실해지면은 GDP 대비 1.4%가 돼요. 그리고 만약 1조 달러 경기부양 다 통과된다면은 4.7%.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치적 이슈인 터라 이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반응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 지원에서는 중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유럽은 지금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뭐 당장 단기 시황과 전력도 중요하겠지만은 길게 보면은 좀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난 다음에는 이게 통화정책으로 싹 이제 10년 동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코로나 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다음에 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은 재정정책이 가세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말로만 재정정책 해야 된다고 일단 뭐 학계에서만 말을 했지만은 못했거든요. 왜 못하냐면은 통화정책은 전문위원들이 망치 두드리면 이제 그 의사봉 두드리면 되는 거지만은 재정정책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있으려면은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한 방 맞아야 이제 정말 재정을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충격이 와버렸기 때문에 재정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게 나와요.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게 파월 회장이 한번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뭐냐면은 1940년대 2차 대전 때랑 한국 전쟁 때 했던 건데 뭐냐면은 지금은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 1일물짜리 단기물로 결정을 하는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요. 시장 금리를 딱 못 박아둬요. 그냥 시장 금리를 1년물짜리나 10년물짜리 못 박아두고 그걸 딱 고정시켜놓고 국채금리를 못 박아두고 정부가 지출을 마음껏 늘리는 정책.
요게 1940년대 단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이 만약에 1조 달러 정부 지출 늘린다고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7천억 불 QE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돼야 되죠. 왜냐면은 1조 달러 정부 재원을 마련하려면 연준이 더 사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QE 확대 플러스 지출 확대 요게 되거든요. 이게 1940년대인데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최근 나오는 것 중에 현금을 바로 쏴주는 거. 홍콩이 이걸 했는데 이게 도시국가 단위에서 하던 거를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나라당 국가에서 하자는 논의가 미국에서 나오는. 그래서 결론적 말씀을 드리면 1Q가 중국은 빠졌고 이제 미국 2Q 차례고요. 결국 관건은 미국의 정부 지출 확대 여기까지 좀 걸려오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재정으로 좀 넘어가는, 재정이 가세하는 통화는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 조성 위원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GM이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도 이제 주가가 최근에 보면 한 50% 정도 평균적으로 지금 다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영향, 그리고 최근에 유가 급락하면서 이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우려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그 뉴스 검색에 보면 그 미국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에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셧다운하고 방역 작업, 생산 중단하고 방역 작업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있는데, 이제 향후 코로나19 영향이 미국, 유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불확실성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동향을 보면 3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 가동률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생산 차질 만회를 위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내수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연된 부분, 개소세 때문에 있기 때문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면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향후 이제 국내 공장이나 이쪽에서 미국 유럽 공장에서의 가동률 불확실성은 좀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중국 가동률 하락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제 부품 쪽이 실적이 좀 더 안 좋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가 역사적으로 PBR이 가장 낮았던 게 리먼이 아니라 2003년 카드 버블 때인데 그때가 0.3배 정도 됐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 0.3배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지금 과매도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기아차가 인도 판매가 좋아서 연결 기준 성장률이 플러스 5% 정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기아차가 매출 성장률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과정에서는 좀 주목해서 볼만할 것 같고요. 이제 모비스나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AS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이노가닉 그로스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완충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광고산업 이화정 위원입니다. 네, 광고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로벌 경기 악화 우려가 있어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코로나19가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요, 저희가 그 수출 많이 하는 광고주 가진 그런 광고 사업자들도 조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 가능성 가시화 전까지는 산업 센티멘트 회복 역시 요원할 전망입니다. 보통 이게 경기 관련해서 지표 볼 때 뭐 소비자 심리 지수나 BSI 같은 것들 보는데 사실 국내 지표 같은 경우에 2월에 저희가 이 지표를 지표 관련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할 때를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아직 코로나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지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광고 경기 역시 빠르게 올라오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한 이번 주부터는 저희 글로벌로도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지표 역시 아마 3월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 보면은 향후 지표 악화 가능성은 배제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고 산업의 이제 회복 단초 가시화까지는 시간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고 산업 2020년 PER은 11배 수준으로 2015년 메르스 당시에 밴드 하단에 닿아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고 산업이 단기간 내에 유의미한 리바운드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사업자별 특성 고려해서 선별적 접근을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투자는 일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표를 자세히 봤을 때 저희가 업종별 BSI나 매체별 KAI로 보고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광고주 그리고 디지털 광고 집행 역량이 차별화된 사업자 위주로는 중장기적 안정성이 타 사업자 대비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제일기획, 전자 대기업 광고주를 캡티브로 보유하고 그리고 디지털 광고 역량 차별화된 제일기획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차선호주로는 디지털 온라인 쪽에서 광고 역량 차별화된 에코마케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 변종만 의원입니다. 네, 고려아연 앞서서 커머더티 얘기가 있었는데요. 황병진연구원 코멘트 하시면서 금 가격도 얘기를 하셨고서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고 은 가격이 지금 12.6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 2009년이죠. 2009년 4월 이후에 거의 12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주목할 부분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보다는 금융위기 때를 또 저희가 경험적으로 계속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금 가격이 한 30% 정도 가까이 떨어졌었고요. 은 가격은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 가격이 2018년 11월 17일 9달러까지 떨어지고 나서 2011년 4월 25일이죠. 요때 한 2, 3년 만에 48달러, 장중 5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 가격도 그때 1900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이런 현재 경제 상황 때문에 금이든 은이든 다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하면 경기가 개선되고 하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자라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기업 좀 필요한데 고려아연은 현금이 2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에비타가 지난 5년 평균에 1조 원 있고요. 1조 원이었고 캐펙스랑 세금 계산에도 연간 5천억가량의 현금을 계속 쌓아왔던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익도 좀 줄 수 있지만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익을 낼 것이고 좀 신규 사업도 동박사업 진출한다고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주가 리바운드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회사가 고려아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